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호주가 중국 자본에게 14일 안에 다 팔고 나가라는 단 한 줄의 명령을 내린 그 순간 지금 가장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나라가 정작 어디일까요? 호주가 중국에 센 척 한 번 한 거다 라고 보면 이번 사건의 절반도 못 봅니다. 아니 절반은커녕 진짜 그림은 그 뒤에 따로 있어요. 두 가지 질문만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노던 미네랄스라는 아직 본격 생산도 안 들어간 작은 광산 회사 한 곳이었을까요? 둘째, 왜 14일이라는 외교 관례로 보면 거의 모욕에 가까운 기한이 붙었을까요? 이 두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호주의 이번 결단은 그냥 흘러가는 뉴스 한 줄로 끝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사건을 세 층으로 내려갈 겁니다. 표면에서 5월 17일 차모스 재무장관이 정확히 무엇을 명령했는지, 그 아래 동기에서 누가 이 게임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서 한국이 지금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 미리 한 줄만 드리자면 이 한 건이 왜 한국 연구 자석 산업의 향후 5년 운명을 결정짓는지 끝까지 보시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국내 매체가 거의 다루지 않는 한 가지 질문도 같이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규제 한 건이 아닙니다. 광물의 국적이 안보 자산으로 격상된 글로벌 질서의 골격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국내 일부 매체는 이번 사건을 미중 갈등의 한 장면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으로 깔끔히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미중 갈등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리는 순간 진짜 봐야 할 세 가지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호주가 3년에 걸쳐 다듬어온 학습 곡선, 미국과 호주, 일본이 짜고 있는 새로운 광물 동맹의 골격, 그리고 그 골격 바깥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한국의 좌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표면, 동기, 결과 순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호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예요. 먼저 표면입니다. 5월 17일 호주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인 인수합병법 제69조 발동. 다음 날 18일 공식 발표. 매각 명령 대상은 6개 주체였어요. 베이징의 베스트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노던 미네랄스 최대 주주로 작년 9월에만 2억 7,100만 주를 사들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잉더홀딩스, 리얼 인터내셔널 리소스, 치거무역, 여기에 개인 2명이 더 붙었습니다. 매각 대상 규모는 약 12억 8천만 주, 전체 유통 주식의 17.6%, 시장 가치로 약 4천만 호주 달러어치예요. 기한은 14일. 여기서 잠깐만요. 14일이라는 기한, 외교 관례에서 어떤 무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외국인 투자 규제는 6개월 단위로 협의, 연장, 재심사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14일은 시장 가격으로 17%를 처분하라는 명령으로는 사실상 처분 가격을 후려치라는 말과 같아요. 호주가 외교적 매너를 챙길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왜 노던 미네랄스였을까요? 이 회사가 끌고 있는 서호주 브라운스 레인지 프로젝트, 여기가 채굴하는 광물이 바로 디스프로시움과 터뷸입니다. 이게 뭐냐? 이름부터 어려우니 기능부터 짚을게요.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F-35, 같은 첨단 무기, 이런 데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100도, 200도 넘는 환경에서도 자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온도 보험 역할을 하는 첨가제가 바로 디스프로슘이에요. 자석 무게의 약 10%만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 연구 자석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 디스프로슘,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97%를 쥐고 있어요. 브라운스 레인지는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세계 수요의 약 8%를 댈 수 있는, 중국 밖에서 산업 규모로 디스프로슘을 뽑아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후기 단계의 광산입니다. 8%가 작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중국 밖 공급의 8%는 사실상 비중국 진영 전체 공급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직후 노던 미네랄스는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어요. 시가총액 약 2억 2,900만 호주 달러 수준의 회사 한 곳이 매각 명령 한 줄로 시장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작년에 이미 이 회사 앞으로 핵심 광물 협력 의향서를 보냈어요. 즉 워싱턴이 먼저 이 광맥에 줄을 그어놨고 호주가 그 줄 안에 들어와 있는 중국 지분을 빼낸 겁니다. 자, 그래서 호주가 갑자기 칼을 빼든 거냐?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가 아니에요. 2023년에 차머스 장관은 중국계 펀드의 노던 미네랄스 지분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과 홍콩의 투자자 5곳에게 매각 명령을 내렸어요. 2025년에는 그 명령을 무시한 일부 투자자를 연방법원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인도양 국제해운이라는 회사와 그 단독이사인
진팅이라는 인물에게 1,400만 호주 달러 벌금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호주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가 적발한 정황, 2024년 매각 명령을 받은 일부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홍콩의 잉더홀딩스라는 한 회사로 주식을 그대로 이전한 정황이 있었어요. 즉 매각하라고 했더니 매각한 척만 하고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손바뀜만 시켰던 겁니다. 노던 미네랄스 측이 이 사실을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에 직접 통보했고 그게 이번 6개 주체 명령으로 곧장 확대된 직접적인 도화선이에요. 호주의 이번 결단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우회 시도까지 다 적발한 뒤에 내려온 누적된 칼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이징의 베스트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지난 1월에 노던 미네랄스 회장 애덤 핸들리를 해임하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부결됐지만요. 그리고 이번 명령 대상자 중 2곳 치거무역과 추한유콩이라는 개인은 2016년 1월까지 지분을 추가로 사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호주가 칼을 빼들기 직전 몇 달 동안에도 누군가는 계속 사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이사회 통제까지 노린 정황과 명령 직전까지의 추가 매수 정황이 겹친 겁니다. 호주 정부가 본 그림은 한 회사의 광맥, 자본, 거버넌스가 동시에 잠식되고 있다는 그림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 국가안보 명분에 외국인 투자 규제 한 건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차머스 장관 본인도 그렇게 말했고요. 국가안보보호 외국인 투자 규정 준수 비차별적 심사 공식 성명문은 그렇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같은 시기에 호주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하고 있었어요. 이번 명령은 동시에 호주의 외국인 투자 심사 시스템 자체를 거래별 사전 심사에서 소유 구조 상시, 감시로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한번 매수해서 들어왔다고 그 뒤로 자기 자산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로 호주가 시스템을 통째로 옮긴 거예요. 광물회사의 주식이 이제 일반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정부가 언제든 들여다보고 우회 이전까지 추적해서 14일짜리 명령으로 강제 처분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됐어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굳이 범안보와 영어로 팬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비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광물 소유권 자체가 방위산업 인프라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두려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병선승 이유구전.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긴 다음에 싸움. 여기서 자연스럽게 진짜 동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이 게임을 짜고 있나? 먼저 부메랑 한번 짚고 가시죠. 중국 측의 반응 자체가 단서입니다. 5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자쿤 외교부 대변인이 곧장 이 사안을 첫 의제로 올렸어요.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사설 톤으로 강력 비판, 화동사범대 천홍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고요. 자, 만약 정말 단순 투자였다면 이 정도 외교 자원이 동원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회 이전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회장 해임 시도가 부결되지 않았다면, 명령 직전까지 추가 매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림이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그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단순 투자가 아니었다는 정황은 충분히 잡힙니다. 그럼 호주는 혼자 움직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호주의 이번 명령은 큰 그림 안의 한 컷이에요. 시간표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중국이 사말륨, 가돌리늄, 터비움, 디스프로시움, 루테튬, 스칸디움, 이트리움, 중위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반도체 규제를 겨냥했지만 허가제 특성상 한국과 일본 연구자석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같은 해 10월 트럼프 행정부와 호주가 핵심 광물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두 나라는 총 50억 호주 달러 규모의 공동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발표해요. 트로녹스 히토류 정제소에 최대 8억 4,900만 호주 달러 투자 이양서, 아르디아 리소시스 니켈 프로젝트에 최대 10억 호주 달러. 같은 해 5월 4일 일본과 호주도 공동 성명을 냅니다. 중요 물자를 양국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격상하고 6개 우선 사업을 지정했어요. 그중에는 소지치와 일본 광물자원기구가 공동 출자한 히토류 사업도 포함됐고요. 그리고 2026년 연말에는 호주가 12억 호주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가동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줄이 밝혀 있어요. 동맹국의 일정 지분을 매각해 공급 안정성을 보장한다. 자, 이 시간표가 그리는 그림이 보이시죠? 호주는 단순한 채굴국이 아닙니다. 동맹국의 광물 지분을 배분하는 새로운 권력 노드, 그러니까 핵심 광물의 게이트키퍼로 격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이트 안쪽에는 이미 미국과 일본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흐름의 압력 방향이 어디서 오는지 짚어둬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동맹국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자본을 빼라는 압력을 워싱턴 차원에서 굴리고 있어요.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는 다윈항을 비롯한 호주 내 중국 자산 전면 회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압력은 호주 양당이 동시에 다윈항 임대 종료를 공약한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주의 이번 결단은 호주 단독의 결단이 아니라 트럼프 시대 동맹 광물 질서의 첫 시범 적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물 패권의 진짜 자리는 채굴이 아니에요. 분리, 정제, 자석 제조의 미드스트림입니다. 호주 라이나스가 2025년에야 비로소 산업 규모로 디스프로슘과 터빈물 분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최종 정제 일부는 여전히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중국은 2023년에 이미 히토리오 가공, 분리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맥을 사도 처리 기술이 없어요. 호주가 이번에 차단한 것은 중국이 미드스트림 기술뿐 아니라 광맥 소유권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광맥, 자본, 거버넌스, 기술 4개의 잠금 장치 중 마지막 하나를 닫은 거예요. 같은 흐름이 광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윈항. 2015년에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이 99년 임차로 가져간 호주 북부의 전략 항만. 2025년 4월 연방선거에서 앨버니지와 더턴 양당 모두 임대 종료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호주는 지금 광물, 항만, 그리고 통신 인프라, 중국 자본이 밝혀있는 모든 지점을 동시에 빼내고 있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라 단일한 흐름이에요. 자국 안에 밝힌 외국 자본 지도를 호주가 다시 그리고 있는 것. 여기서 잠깐 역사로 가봅시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충돌합니다. 그 직후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어요. 일본 산업은 패닉에 빠졌고 그날부터 일본은 10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도시광산, 즉 폐전자 제품과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시스템, 히타치는 자사 소비량의 10%를 도시광산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갖췄어요. 그 결과 2018년에는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58%까지 떨어집니다. 90%대에서 58%로. 호주의 이번 결단은 일본이 2010년에 배운 교훈을 2016년 시점에 광물 소유권 단계까지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1809시 본연 청일전쟁이 끝나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곧장 개입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놓게 만들었어요. 삼국 간섭. 한 번 손에 쥔 자산도 강대국 협력 구도 안에서는 강제로 토해내야 한다는 그 130년 전의 교훈이 광물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두고 21세기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통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물은 더 이상 자원이 아닙니다. 국적 있는 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의 90%를 적성 가능 국가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분과 안 보이시는 분이 갈립니다. 국내 매체는 이 사건을 미중 패권 갈등의 한 컷으로 정리한 뉴스를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리가 가리는 진짜 질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우리 매체들은 호주의 결단력에는 박수만 보내고 한국이 같은 결단을 못한 6년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이걸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답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내려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서 있을까요? 수치부터 짚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기준 한국은 히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네오디뮴 연구자석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8%. 그리고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중히토류는 97%입니다. 사실상 대체 불가해요. 이게 어디에 밝혀 있는 의존도냐? 전기차 구동 모터에 밝혀 있습니다. 해상 풍력 터빈에 밝혀 있어요. 그리고 한국방산이 자랑하는 KF21, K2 전차 시스템의 정밀 제어 부품에까지 밝혀 있습니다. 한국 연구자석 업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세 가지 라인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라인에 가장 가는 중히토류 한 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연구자석 시장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인데 그 시장 전체가 중국 허가제 한 줄의 분기 단위로 흔들립니다. 산업의 두께에 비해 공급망의 두께는 손가락 굵기예요. 게다가 한국 공급망의 진짜 약한 고리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산업은 중국 원소재를 일본이 가공한 중간 소재로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삼국 연쇄 구조예요.
미드스트림 정제련 단계가 국내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광물을 직접 사와도 처리할 곳이 없어요. 2025년 4월 중국 허가제 도입 이후 한국 연구자석업계 실무자들의 증언을 보면 중위토류 조달 기간이 1주에서 2주 사이에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로 늘었고 물량은 톤 단위에서 수백 킬로그램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이 명시적 금수 조치를 발동하지 않아도 허가제 한 줄만으로 한국 연구자석 라인은 분기 단위로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2016년 2월 정부는 히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했어요. 그전에는 부분 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제자 원화율 20% 목표, 2,500억 원 규모 핵심 광물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1월 8일에는 산업부 차관 주재로 산업안보 공급망 TF가 가동됐고요. 민간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대구의 연구자석 제조업체 성림 첨단산업이 호주 한 회사와 히토류 2,000톤 수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정제련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중국 직거래의 첫 모델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쇼크 이후 도시광산까지 갖춰 의존도 58%. 미국과 호주는 50억 호주 달러 협정. 호주 단독으로 12억 호주 달러 비축의 동맹국 지분 매각 시스템. 일본과 호주는 6개 우선사업 공동성명.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2026년 미국과 호주, 일본이 골격을 다 짠 다음입니다. 이 6년의 공백, 특히 마지막 12.3 이후의 정책 공백은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이 질문은 가볍게 던지지만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한국이 자원 외교에서 변방화되어 있는 사이에 미호주 50억 달러 협정도 1호주 6개 우선 사업도 다 진행됐어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호주가 14일 안에 다 팔고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 그 순간 가장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었죠.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분리, 정제, 자석 기술과 광맥 처리 노하우를 이미 쥐고 있어요. 광맥 한 곳을 뺏긴다고 단기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식은땀은 호주산 광물을 사와도 처리할 곳이 없고 일본을 거쳐오던 가공 소재가 흔들리면 라인이 먹고 중국 허가제 한 줄의 분기단이 마비되는 한국 산업이 흘리고 있는 식은땀이에요. 호주가 14일 만에 자국 광물 산업에서 중국 지분을 빼내는 동안 한국이 한 일은 핵심 광물 종합 대책 발표였습니다. 발표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발표가 늦었다는 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른 동맹국들이 발표가 아니라 자금 집행과 비축 시스템과 강제 매각 명령까지 진도를 다 뺀 뒤에야 우리가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광물 소유권이 국적을 갖기 시작한 시대에 한국은 어떤 동맹의 안쪽에 들어가 있을까요? 호주의 동맹국 지분 매각 옵션에 한국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본은 6개 우선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트로녹스로 들어갔어요. 한국은 성림 첨단 한건입니다. 이게 충분할까요? 호주가 이번에 보여준 모델 거래별 사전 심사에서 소유 구조 상시 감시로의 전환은 곧 한국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 핵심 산업의 외국인 지분 구조, 우리는 똑같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호주는 자국 광맥 한 곳을 지키기 위해 3년에 걸쳐 칼을 갈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90%를 빌렸으면서 그 칼을 빌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호주의 그 14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핵심 광물 패권 전쟁의 다음 장면은 호주가 안티몬과 갈륨 비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2020년 말입니다. 그때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겠습니다.